막상 여기서 강의를 광주에서 강의를 해본 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 진주 저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했거든요. 대학에서는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떨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부터 대학 동창들까지 선배들 뭐 여기 앉아 계시고 뭐 우리 함께 살아온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러더라도 좀 어리버리 약간 한다 하더라도 좀 곱게 봐주고 좀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장님이 얼핏 말씀하셨는데 은유가 어떻게 삶을 죽이고 살리고 오냐는데 여러분이 끝날 때쯤 은유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 깊숙하게 영향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은유를 하면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1980년이었는데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5월 지나고 8월 달이 됐을 때 제가 TV에서 뭘 봤냐면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정말로 유명하신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때 어떤 그 훌륭하신 분, 빛나는 분을 앞에 두고 어디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초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볼 때 저는 그 당시에 대학 4학년 학생으로서 한 번도 그런 민주화 과정에 헌신해본 적도 없고 말 그대로 졸업만 하면 발령을 받겠다라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정말 우리 시를 초토화했던 그 사람을 두고 거의 예수 구원자에 비유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저분들은 저렇게 할까? 나한테는 정말 저 사람은 우리를 처참하게 정말 살려고 한 사람인데 저 목사님들은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도대체 저하고 너무 달라서 느끼기 어색하다라는 생각만 가졌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한 과목을 배웠는데 이런 과목이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사람이 쓴 책이 아까 봤던 그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대학원 수업에서 두 학기를 듣는면서 이런 게 저분들이 사용하는 은유하고 내가 사용하는 은유가 너무 다른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좀씩 깨닫게 됐었죠.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1990년에 어떤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은유와 전쟁이라는 논문을 한 편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문장이 Metaphor can kill you. 은유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이 너무 강력했어요. 아까 여기 나왔던 그 동영상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써가지고 소위 걸프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논문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 안 됐는데 그때 그냥 내부의 인터넷망으로 자기가 아는 세계 학자들에게 이렇게 뿌렸는데 제가 하여튼 그 걸프전이 일어나고 한 몇 년 뒤에 제 동료 학자가 그 논문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90대가 3년이었는데 보면서 은유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1980년에 그 기도회는 우리를 두 번 죽인 그런 기도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은유로 바라보는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이 책 은유로 보는 한국 사회라는 책을 써야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때 수많은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학생들이 특히 죽었을 때 그거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그 광화문에서 텐트 속에서 몇십 일을 30일가량을 단식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켄터키 치킨을 찍어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분들의 그 비인간적인 공감이라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이라고는 일도 안 하는 전혀 안 하는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는 용어들이 자식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묘사할 때 시체팔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체를 팔아서 돈을 벌라고 그러는데 보고는 이 상황이 보면서 이제는 글을 한번 써야 쓰겠다라고 해서 거기 어떤 마침 한국 그 어떤 잡지에서 개간지에서 말과 글이라는 개간지에서 한번 써주면 어쩌겠냐 해서 미디어와 은유라는 그러니까 소위 언론 속의 은유라는 그 글을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 한 9년째 써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중간에 됐고 그랬습니다. 너무 말이 서두원이 길어졌는데요. 이 은유가 정말로 아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살린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겠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포착한 하여튼 시인들이 당연히 은유 많이 사용하는데 가수들도 당연히 그러고요.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화자들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되는가요? 아래로요? 어떻게 해요? 요거? 그래서 제가 은유가 한번 오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에 개념적 은유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은유법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유법은 시에서 여러분 언어 속에 그 언어 속의 표현만 말해요. 그런데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머릿속 장치를 표현하는 A는 B다 할 때 A, B가 언어가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 A라는 것과 개념 B 사이에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약속입니다. A는 B가.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은 아까 뭐라고 여행하고 나왔는데 사랑이라는 개념과 여행이라는 개념 사이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대응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치예요. 저거는 언어가 아닙니다. 개념. 그리고 그래서 또한 우리 삶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 삶을 인생은 수많은 요소들로 있습니다. 탄생, 양육, 성장, 교육, 입시, 승진, 취업, 죽음까지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다른 개념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 소위 말해서 개념적 은유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 현재 사회가 이렇게 치열한 소위 경쟁, 전자와 같은 이런 경쟁이 난무하는 이런 전장이 된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육이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를, 우리의 소위 사고 틀은 아까 그 동영상 속에 나왔을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거기 우리 사고의 틀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렸을 때 가정의 양육부터 중고등학교 교육까지. 그런데 이 틀은 한번 형성이 되면 사춘기가 지나면 거의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런 도덕 체계가.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아까 삶을 우리가 죽이고 살리는 문제까지 가면은 특히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 공정, 정의 이런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말하는 그런 이념 전쟁이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도 거의 한국은 거의 심리적 전쟁 상태인데요. 거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고가 서로 내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뭘로 설명할까? 은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유가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부관과 은폐라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유가 하는 기능.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여기 부관과 은폐할 때는 여러분 그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중에 쟁점 중에 하나가 세금으로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입니다. 그게 다른 모든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나라의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올 것인가가 다 달려 있어요.
세금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내를 떠나서 국제관계를 잠깐 들어보는데 국제관계는 우리 지금 남북관계가 제일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현재 정부에서 특히 현 대통령이 늘 말하는 자유를 왜 정말로 많이 강조합니다. 거의 연설을 할 때 보면 거의 낱말 한 20개당 한 번 정도씩 자유 또는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자유사회가 나오는데 이런 건 시간이 남으면 저기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목표는 4번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 지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죠. 보시면 피사라는 게 저 국제 세계 학생들을 소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한국이 거의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핀란드하고 1, 2위를 항상 다퉈요. 소위 읽기, 산술, 쓰기 능력을 평가한대. 핀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학생들하고 차이점 뭐냐?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답을 하고 핀란드는 가장 행복하다고 답을 합니다. 그 점 차이가 나요. 왜 그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GDP는 또는 GDP라고 세계 무역량 6, 7위인데 여기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해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나라예요. 또 민주주의도 굉장히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근데 또 반면에 정반대의 어두운 그림자도 많습니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 다음에 자살률도 엄청 높습니다. 30세 이하의 자살 원인은 뭐가 제일 높냐면요. 질병이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요. 자살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는 이 상태로 가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구 감소로 소멸할 국가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삶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화를 잘 내고 또 불신하는 이런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에요. 2000시간 안팎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한 1400시간 다른 나라들, 좀 유럽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거 사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작권 때문에. 제일 위에는 뭔지 아시죠? 지금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재 학교가 붕괴된 상황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요. 그런 사진이고요. 왼쪽 아래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에요. 여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다음에 저기 제일 위에는 그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노인들 밀고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는. 근데 폐지 줍는 노인들이 15,000명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쭉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내년에 9,860원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걸 해가지고 한 달을 노동을 아마 해서 주 5일 8시간 노동하고 오면 한 22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가지고 지금 4인 가족은 도저히 못 살 것이고요. 2인 또는 1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아래는 지금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인사할 때 쓰는 덕답이에요. 그 영업을 할 때 개업했을 때 가서 사업체에 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으로 하는 대화들, 새 대화들. 아까 시인의 전유물 은유가 뭔가 무슨 잠깐 아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중국 은유화학 보면 은유화학기보다는 은유법하고 떠오를 겁니다. 여기 법은 화법이에요. 말하고 관련 있는 내가 말하는 방법. 은유를 단지 언어만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하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유하면
국두밥 하면 떠오르는 게 중고등학교 저희 세대라면 저보다 한 10년, 15년 아래까지도 전부 내 마음은 호수요가 제일 먼저 떠올 거예요. 지금 저게 한 5연으로 돼 있는데 내 마음은 촛불이여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A는 B다라는 게 은유법의 법이고 A는 B와 같다, A는 B처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같다처럼 있으면 직유법하고 배웠을 텐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저건 단순한 언어 표현에 불과하고요. 아까 말한 A는 B라는 건 머릿속에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 사이의 요소들 간에 대응하는 하나의 약속일 뿐이다. 우리 사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머릿속 장치라는 겁니다. 그것만 요거는 은유 표현, 시든 일반 언어는 다 언어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근데 위에는 보면 A는 B다라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도종환 시인이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저 2연에서는 제 2연이거든요. 거기 지금 A는 B라는 형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다 은유라고 해요. 은유가 굉장히 많이 저기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어떤 은유가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여기는 삶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인생을 뭔가 다른 개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전부 은유는 시인들의 전유물이고 시인들이 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적 장치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이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제 만들어낸 언학 이론이 인지언학이라는 이론입니다. 거기에 한 중요한 이론이 개념적 은유 이론이에요. 거기서는 은유가 단순히 언어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어에도 당연히 반영돼 있고 우리 사고에도 사고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도 들어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행동들이 결합되어 있는 우리 문화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보면 그냥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뒤에다 잠깐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한국 문화에 장례 의례가 있죠. 의례 장례식에 가면 의례할 때 염을 할 때 또는 매장을 할 때 그 관에다 뭘 넣죠? 저 상주 집애들이 염을 할 때 관에 입관을 할 때 뭘 넣는가요? 돌을 넣습니다. 그런 게 왜 돌을 넣어요? 예, 염입니다. 염이. 노잣돈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지금 앞으로 매장해가지고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 뭘로 봤어요? 죽음을 여행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아니고 하나 우리 소위 의례죠. 의례. 장례라는 의례 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게 거기가 죽음은 여행의 출발이라는 이런 은유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기 동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은유는 뭐 시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고의 필수적인 부분. 따라서 언어도 시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 사용, 예를 들면 언어를 약간 비틀어서 일탈시켜서 사용하는 특별한 사용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가장 언어의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또한 언어 사용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 의사결정, 판단 여러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정책은 또 거꾸로 우리 삶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 표현만 보십시오. 제가 저 질문을 저기 위에 표현을 보시면 어디에 주목해 보시냐면 결실, 씨앗, 가꾸어주다, 붕괴, 추측돌, 초석, 집안, 틀 여기를 보시면 위에 세 줄에 있는 것은 무엇의 이야기? 결실 이건 무엇인가요? 결실, 꽃피다, 싹, 씨앗, 아까 가꾸어주다 우리 아까 저 강수평 사전 선생님이 먼저 저 뭐라 했어요? 인쇄 저런 것들은 다 씨앗 싹인 거는 뭐예요? 일종의 무엇과 관련 무엇을 서술하는 용어입니까? 원래는 식물이죠. 근데 사실 저 문장을 앞에 보시면 앞에 교육들이 들어있으면서 식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는데 요즘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교육 원래 사용했죠. 근데 교육은 이라는 개념을 뭐를 통해서 이해를 해요? 식물을 통해서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 과정에서 나오는 언어 표현입니다. 즉 교육은 식물 또는 식물 재배라는 우리 사고 과정에서 나오는 발현되어 나오는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은유적인 언어 표현, 여기 교육은 식물 재배, 이거는 뭐냐면 개념적 은유예요. 제가 지금 대괄호로 쳐놓은 것은 언어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소위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교육과 식물 사이의 대응관계를 하고는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장치를 저렇게 지금 불가피하게 언어로 해서 저렇게 지금 약속이라는 하나의 표기 방식에 불과하다고 사고 장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거꾸로 뭔가요? 붕괴, 초석, 기반, 추출돌 이건 뭐예요? 당연히 뭐다가 저거를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건물 또는 건축이 떠오르잖아요. 교육은 건물 또는 건축이고.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죠. 은유는 A는 B 할 때 A가 뭐냐면 추상적이라 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까 시참, 촉, 미후라는 우리 감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거를 조금은 더 아까 시청, 촉미, 후각이라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그런 개념을 동원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은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식물, 여행, 환자 이런 거에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잖아요. 더 구체적이잖아요. 교육이 좀 더 추상적이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 특성이라고 했냐면 저게 지금 부가과 은퇴예요. 교육을 식물로 보면은 건물의 측면은 뒤로 숨겨지겠죠. 식물의 측면은 앞으로 나오고 그 전면으로 부가과고요. 반면 또 여행의 측면은 교육의 여행의 측면은 뒤로 부가가는 겁니다. 뒤로 은폐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과 은폐라는 게 여기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십시오. 요즘 시기에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유적 사고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승자독식이고 능력주의 사회를 공고히 하는 굉장히 우리 삶을 아주 팍팍하게 만드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뭔가요? 수요자, 공급자, 명품, 입도선매 이런 표현들은 원래 뭐예요? 수요자, 공급자가 뭔가요? 뭐 할 때 써요? 뭐 할 때 쓴가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씁니다. 상거래에 관한 용어예요. 그런데 입도선매만 갖고 하나 설명해 주세요. 혹시 입도선매가 무슨 뜻인가지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이은주 쌤, 입도선매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컸으니까 아셔야 되는데. 별을 어쩐다고요? 벼가 어쨌습니까? 우리 김병식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벼가 다 익어서 소위 말해서 다 익기도 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논 전체로 통째로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뭐냐면 어떤 용어로 쓰냐면 기업체의 학생을 대학에서 공급하기 위해서요. 중고등학교로부터 소위 우수 학생을 미리 이렇게 뽑겠다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죠? 특히 일반 정시 전형이 아니라 수시 전형을 말합니다. 수시 전형이 특히 뭐 서울대를 겨냥을 해서 소위 연대와 고대 이런 경희대 중앙대 이런 대학에서 미리 해가지고 아주 먼저 뽑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정시에는 합격하면 지원할 수 없다. 정시에 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 보면은 교육을 그러면 뭘 통해서 봤어요? 여기 가로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아까 개념적 은유 저 위의 표현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머릿속 은유를 통해서요? 교육은 뭐예요? 교육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용어들이 뭘 한다 하겠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건 우리나라 말로, 세남 말로 뭐라 그래요?
상거래, 교육은 상거래 은유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저 은유가 단순히 저렇게 언어 사용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우리 삶에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대. 자, 그래서 제가 은유가 저기 교육은 상거래가 언어 표현이 아니고 아까 둘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했잖아요. 교육이라는 개념과 상거래라는 개념 사이의 대응을 나타낸다 할 때 이렇게 대응이 돼요. 교육활동도 상품이 되고 교육자, 교사, 교장, 담임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나 교사는 공급자가 되고 좀 담임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돼요? 상품을 사는 것이 돼요. 제가 제일 퇴임하기 전에 다른 학교들을 가보면서 제일 놀랐던 것이 자기 학교를 항상 소개할 때 우리 학교는 명품 학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교육은 상거래 은유가 너무 저는 저게 상거래 관점의 은유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저게 조금은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내면화돼 있어서 잘 몰라요. 내가 명품 학교고 나는 명품 교사라 이런 말을 할 때. 왜냐하면 이 은유가 사고 과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해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고는 대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지적으로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여섯단말로 여섯 글자로 인지적 무의식. 내가 이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저 같은 언어학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저런 걸 명시적으로 밝혀내야 된다. 저런 은유를 깔고 저런 대응 관계가 교육의 상거래고 교육은 상거래라는 개념적 은유이고요. 아까 저 위에 있는 언어 표현들은 저 개념적 교육은 상거래라는 개념적 은유에서 나오는 언어적 표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대학은 중간사 여기 보십시오. 그냥 보셔도 알겠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요. 안 돼. 자세히 저걸 읽을까요? 안 읽어도 되겠는가요? 아무튼 대학도 중간상인이 되고 기업이 최종 구매자가 돼요.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에 대해서 중간상인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창의성이나 인성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인품을 명품으로 만들어 명품 대학에 진학시켜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최고의 경쟁력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 이게 아까 언어 표현으로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서 이념 전쟁이 나와요. 저는 저기 보시면 2008년도 여기가 무슨 행사냐면 일종의 아까 교육은 상거래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행사예요. 무슨 행사인가요? 담임을 쭉 세워서 놓고 뭐 해요? 선택합니다. 나는 이러이런 가치로 학급을 경영하겠습니다. 인성지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하는 것은 담임을 하나 상품의 관점에서 하는 그렇게 담임 선택적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2017년까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보시면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저기 있는 기자가 이거를 반영했을 때 보여줬을 때는 어째요? 저 기자는 저 행사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요. 그러면 저 기자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정반대의 소위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념 전쟁입니다. 동일한 현상인데 저 정반대의 틀을 통해서 A는 이 B가 정반대의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대학의 공문서도 많아요. 지금 서울대하고 명지대에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대학하고 과학 그 교실을 운영하는데 저기 참 창의성을 배양하는 과학교실 해도 될 텐데 그냥 명품 융합 과학교실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많습니다. 우리 명품학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잠깐 다녔던 학교에도 지금도 명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교육이 아까 상품이 되면
구매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은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소비자도 어쩐가요? 최소 비용을 들여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하는 명품을 지향하고 명품을 구매하고 내가 명품이 되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좋은 성적을 가지면 내가 위로 가고 성적이 낮으면 아래로 가는 것은 등급에 따라 지금부터 이거 수능 절차가 1등급부터 너는 1등급이니까 2로 가고 너는 9등급이니까 아래로 가고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사회적 자원의 소위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도 어째요? 위에가 더 많이 갖는 거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교육의 교육 활동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 수업도 있고 생활지도, 인성지도도 있는데 입시도 있어요. 근데 저 입시를 어떻게 되는 가? 저 위에를 한번 보시면 요즘 대통령이 늘 말했던 킬러 문화를 어떻게 알았다. 저 킬러가 양사하는 것, 킬러라는 죽이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입시가 뭐라고 떠올라요? 전쟁이라. 그런 전략, 전시, 전선, 그런 무장하다 저런 표현들은 전쟁 용어들이에요. 그게 입시와의 교육의 한 부분인 입시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은유는 뭘까요? 자, 지금 현재 A는 B 저기를 넣어보세요. 지금 학교를 하나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그 명품의 인성을, 명품 학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학교는 시장이고 또 흔히 우리 시장은 뭘 통해서 이 시장이 곧 전쟁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게 강해요.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는 당연한지는 모르겠으나 자본주의에서 우리 의식에 많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A는 B 할 때 저 세 표현을 보시면 입시는 뭔가 A는 입시겠고요. B는 뭔가요? 입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런 쭉 수많은 대응이 나올 거예요. 학부모나 교사는 뭔가요? 그 전쟁을 이끄는 사령과 지휘관이 될 거예요. 교사는 지휘관이 되고 학생은 뭐예요? 아까 저기도 나왔네요. 잠깐. 전사고요. 전리품은 뭘까요? 소위 말하는 세칭 말하는 명문대학생 자격이에요. 명문대학생 정체성 이런 거 전리품. 이 정체성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학교는 전쟁이 아니라 학교만 전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전장이라. 그래서 저게 언어 표현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소위 가치로 반영되면 선생님들의 근무 양식에 나옵니다. 저는 제 입시 전설의 친구 없다는 제가 친구한테 들은 말이에요. 전라남도의 아주 우수한 학교 중에 하나라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1980년대 중반에까지는 그렇게 명문 학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학교 이름을 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원조에서 아침 조회 시간마다 항상 저렇게 강조했대요. 입시 전설의 친구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교사는 전사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 자율학습을 몇 시까지 시키냐. 다른 학교가 9시까지 시키면 그 학교는 10시까지 시키고 11시까지 시키는 게 우리의 행동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뭘 해요? 이름도 좋아요. 야간 자율학습. 자율인가요? 정말 제가 84년, 5년, 6년 딱 이 야간 자율학습에 광주 시내의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제가 아침 7시에 퇴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게 일주일에 이틀을 했어요. 27, 8. 이게 사는 건가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어째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배우치 중학과정 배우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과정 배우고 고등학생은 대학생 과정을 배워야지 수능에서 점수 많이 받는. 저게 저 삶이 행복할까요? 그 다음에 급훈, 교사에게도 반영이 돼요. 급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졸면 죽는다. 이게 급훈이 나와요.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0분 더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이거는 정확히 배우자를 상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제가 저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푼의 추억이라고 쳐보세요.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70년대, 80년대 그 푼이 나올 겁니다. 90년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패고 조금만 내가 부당한 대우라 못 참고 해갖고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학교에 간섭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런 현장에 소용돌이에서 참 무탈하게 정년을 하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라 이게 굉장히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운이 저런 가십 지뢰밭을 헤쳐왔다고 제가 느끼면 쓰겠어요. 우리 학교라는 교육계라는 그것이. 자, 근데 저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정년을 안 했으면 지금도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영어 선생님 혹이나 선생님 계셔요? 저 TEE가 뭔지 아세요? Teaching English in English라는 거예요. 그걸 인증제라고 그래요. 저걸 교육청에서 모든 영어 선생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저 인증을 받으라 합니다. 그 인증을 안 받으면 너는 해외 연수고 아니면 승진 이런 데에 전부 특혜에서 배제하겠다. 여러분 인증이 뭐예요 원래? 공산품 KS예요. 그래서 저 자격증을 받은 교사들, 임용고사를 거친 교사들이 저 인증받은 교사는 아까 뭐가 되겠어요? 정품이 되고 저 인증을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짝퉁이 됩니다. 저도 평교사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도 영어 선생을 하고 있다면 어떡할까? 저거를 제도를 실질적으로 나한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선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런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교원 성과급제, 지금 대학 평가제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상거래, 소비자가 상품을 평가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교육은 상거래라는 은유가 언어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상거래, 그러니까 언어 사용도 하지만 의사결정이나 행동반식을 결정해서 아까 제도나 문화, 즉 의례 같은 것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꾸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해요? 요게 지금 상거래는 시장주의가 자유시장이 최고다. 자유시장이 절대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주의적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내면화돼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무한 경쟁이 곧 선이에요. 경쟁이 선이라는 의존적 사고가 또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경쟁이 선이고 승자가 아까 위 아래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권력, 지위, 부 이런 것들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부가 위예요, 가난이 위예요. 느낌으로 부가 위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위예요, 건강하지 않음이 위예요. 건강이 위예요. 그 다음에 행복이 위일 것 같아요, 불행이 위일 것 같아요. 행복이 위입니다. 그래서 건강, 부,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그거는 위고 그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은 아래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해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위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더 많이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많음이 위일 것 같아요, 적음이 위일 것 같아요. 자, 컵에다 물을 부었는데 부수면 어떤가요?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음도 위고, 아까 행복도 위고, 권력도 위고, 건강도 위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말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높이가 이기는 거지만 내가 아파하고 비글비글하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당연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낮아지겠죠. 흔히 우리가 수직성 개념에서 위아래 개념에서 우리의 소위 말한 아까 말한 행복, 권력, 지위 이런 거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내면화돼 있어요. 아마 이거는 뭐 직접 우리 경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아니든 어디서든 다 보편적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승자 독식을 너무 당연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능력주의예요. 너는 못했으니까 더 적게 받은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얼마나 적게 받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경쟁 자체를 완전 영인 사회, 이렇게 부의 배부에서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뭐 빵을 딱 2개씩만 다 가져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적게를 하는가를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는 인간이 존엄한 생활을, 내가 이러고도 인간인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말하는 시장 자유주의, 여기는 소위 승자 독식이고 절대 모든 걸 다 내가 갖는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 한번 맞추면 제가 하여튼 좀 이따 선물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안내를, 행운을 가질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책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남으면 책을 제가 드리거나 아니면 그 책갈피를 하여튼 만져볼 수 있는 영광을 드리거나 하여튼 그러게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저렇게 승자 독식이고 저기 경쟁이 선이라는 은유적 사고를 하면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남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깎아내리는데 너무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기균축이 뭐고 지균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지잡대가 뭔지 아세요? 원세대 혹시 아세요? 원세대 아시는 분? 어디 저 위스대 뭐 혹시 평양에서 원세대가 뭐예요? 자, 그렇습니다. 조려대학이죠. 조치원 거르네.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얼마예요? 똑같은 총장도 똑같고 같은 교명을 쓰고 근데 위치가 달리 있어요. 근데 수능 점수가 어때요? 서울 시촌에 있는 연세대학이 더 점수가 높아요. 고려대학도 조치원에 있는 것보다 더 높고요. 그랬더니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9월 7일 날 나온 겁니다. 9월 7일 날 저기 전응아들 아니라 할까봐 너 연고조라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네가 적금 되는 것 같이, 여기 쭉 보시면 이게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소위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데 연세대 학생이 쓴 걸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인성이 못됐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받은 교육으로서는 저게 아까 말하는 경쟁이 선이고 내가 위 올라가고 아래에 대해서 아래는 밟아도 된다라는 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저렇게 현재의 교육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자기도 정품이래요. 자기도 짝퉁이가 아니고 정품이랍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인간인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까 교사도 상품이고 학생도 상품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보는 의미예요. 인간은 곧 상품이다. 즉 모든 게 상품이고 상거래가 되는 사회예요. 이게 지금 언어로 드러나요. 이게 지금 언어 표현 아닌 걸로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이거 보십시오. 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반품남, 반품녀, 품절남, 품절녀, 상패남, 상패녀. 혹시 상패남이 뭔지 아세요? 결혼 시기를 이제 결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높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해서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배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상장 폐지 남, 상장 폐지 여래요. 이런 게 일상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이런 표현을 쓰시면 어째요? 나는 안 써요. 근데 내 주변에 내가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나는 연식이 오래돼서 요즘 여기저기 고장이 나야 몸이. 이게 뭐예요? 연식이 오래 난다지만 뭐예요? 나는 자동차예요. 팔아야 상품에서
시장에서 팔아야 될 자동차고, 그 다음에 내 체력은 저질이어서 요즘 맨날 힘이 없어.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그 교육계 시상식에 갔는데 그래요. 무슨 아주 훌륭한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자가, 저는 재배진 원산지는 경남이고 재배지는 전남이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정말 이게 개별태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머니에서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다. 교육은 크게 보면 시장주의 제일 위에서, 시장주의 아래 교육은 상거래, 인생은 상거래. 그러니까 인생은 상거래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래 하위 레벨 층에서는 인간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식조사를 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여러분 나와요. 지금 우리 한국 대학생들도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도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다 느껴요.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라는 곳을 공동으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학교란 함께하는 광장이다라는 의미하고요, 함께는 거래하는 시장이다, 또는 학교는 사활을 전장이다 했을 때 제일 왼쪽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가 제일 많습니다. 80%가 높게 나왔어요. 대답이 뭐가 나와요? 전장이다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이 40% 내고요. 일본이 의외로 적어요. 저 의외를 처음에 좀 믿지를 못했어요. 일본이 학교는 전장, 이게 전장 은유가 얼마 나왔어요? 14%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당연히 일본도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소위 국가를 운영하는 기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여기 혹시 선생님 계신가 모르겠어요. 요즘 배우무 공동체라는 수업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몰라요. 그게 그 배우무 공동체는 개별 학습보다도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을 강조하는 그 사토 마나부라는 그 일본인 학자가 그래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퍼뜨리고, 그게 한국까지 2000년 이후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근무한 학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지금 학교 경쟁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본 교육이 지향을 하지 않는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미국이 가장 소위 월가가 지배하는 사회고 경쟁이 절대선이라는 은유로 살아가는 사회인데도 미국보다도 우리가 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고달고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시장을 아까 뭐라 했어요? 뭘로 이해한다 했어요? 무역 전쟁. 지금 21세기를 소위 말해서 헤쳐가려면 경쟁력 있는 21세기 이 전쟁과 같은 무역 세계에 점점 전쟁터 같은 세계화 시대에 사람을 남으려면 더 경쟁력 있는 창의력 있는 창의성의 경쟁력이래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야 된다라고 교육을 늘 강조를 해요. 시장도 전장이듯이 저 두 개를 합해버리면 한국은 거의 90%에 가까워요. 학교를 전장으로 보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의무가 어떻게 삶을 지배해요? 아까 계속 말했어요. 능력주의가 당연시되다 보니까 내가 위를 가고요. 엘리트가 다 아까 말했어요. 행복은 위, 권력은 위, 지위는 위, 부는 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위 말한 성적에서 조금 더 우선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모든 걸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더 높은 지위, 더 강한 권력을 갖는 게 당연하다. 이게 그냥 당연시 내면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자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엘리트가 지배를 하고 있어서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플루타크라시라고 이렇게 말하대요. 우리나라 엘리트, 소수 엘리트 지배예요. 근데 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미가 넘친다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오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오만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재 법조계에 대해서 너무 인간미가 넘친다고 느끼신가요? 멋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오만한 소수의 엘리트와
무기력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사는 어떻게 돼요? 젖어 있는 절대 다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불평등 아까 말했어요. 위가 많은 걸 차지하고 더 적게 차지하는 것은 당연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 더 가볼 때는 기가 막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더 적게 차지는 거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요. 윗사람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승자만 한 것이 아니라 패자도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너가 노력을 덜해서 요즘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제가 보기나 제가 있을 때 학교에서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그 여건을 보면 그 부모들이 노력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택배 노동자들 얼마큼의 노동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생계에 허덕일 정도잖아요. 나중에 뭐 건강한 삶을 따라서 병원 가는 건 문제를 따라서라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면 그 김누리라는 중앙대학 교수가 써놓은 오만한 엘리트 나라라는 칼럼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소득 격차는 저기 신문에 나온 겁니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아라는 그 신문의 제목이에요. 그 헤드라인입니다. 뭐그 뉴스에 제목이 저거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저거를 제가 내용을 읽고 표로 작성을 하는데 불평등 조사를 2020년 10년에서 14년까지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지금 한국의 소득 격차 또는 소득 불평등이 지금 그대 앞으로 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한국은 어째서요? 소득 격차가 더 벌어져야 된다는 대답이 어쨌든가요? 지금도 좀 팍팍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되세요? 자신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나도 역시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꿈이 난망한데도. 그래서 한국은 58.7%가 나왔어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나와요. 그 다음에 독일보다는 뭐 3배 정도가 더 높아 보고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조사하니까 더 심화됩니다. 2020년에는 지금까지 현재의 소득 불평등 구조가 어째요? 더 확대돼도 상관없다가 얼마나 나와버렸습니까? 64.8로 훨씬 더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해소돼서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가 12.8%밖에 안 돼. 이건 뭐예요? 여전히 나와 경쟁은 선이라는 그런 의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나도 역시 이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꿈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이게 우리 말한 경쟁은 선이라는 이런 말한 무한 경쟁은 선이라는 은유가 탄생부터 죽음까지 계속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저 중에서 교육이 아주 결정적으로 특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 사춘기 이전에 결정돼서 그 후로는 잘 안 바뀐다고.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길게 했어요. 제가 학교에 교육계에 근무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탄생할 때 옛날에는 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산파가 와서 다 함께 돌아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태어나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병원, 동네 병원, 중소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가서 좀 더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순간에 뭘 먹일까가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교육은 언제요?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인가? 소위 말하는 어디 학교 가면 영어를 잘 가르친다 하더라. 그래서 영어 능력을 더 유창하게 배울 곳이 어딘가? 그래서 이게 결국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저기 목적지에 결승점에 더 빨리 도달하게 했다는 경쟁적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점장님 맞다고. 죽어도 요즘은 옛날에 혹시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국어쌤 이세천 선배님 혹시 아세요? 천상병 시인의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서 기억나신가요? 아까 여비가 지금은 동네에서 공동체에서 해결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장례식장이 다 등급이 달려있죠. 예전에는 마을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는 아까 전장이 돼버렸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여러분,
관혼상제에서 관은 성인식은 없어져 버렸고 혼 어디서 한가요? 시장에서 하죠. 예식장이라고. 상은요. 제사는 아직까지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물은 어디서 만들어요? 제수. 제사 때 올리는 음식은 또 어디서 만든가요? 주로 가서 많이 사죠. 상 제일 때 상은 어떻게 해요? 관혼상에서 상당했을 때 집에서 지금 상을 치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관혼상제를 같이 해야지 사회 좀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거기는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시장주의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뭘까요? 위장한 적폐 세력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입시제도만 개선한다 해서 입시가 전달해서 바뀌어질까요? 이런 상황이 삶은 전쟁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는 왜 이거를 고민을 하냐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그대로 절대로 입시제도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처럼 한국의 아까 말한 엘리트, 소수의 엘리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결국 사회적 부예요.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입시제도를 해방 후에 17번 바뀌었는데 앞으로 1000번을 바꾼다 해도 이런 경쟁이 선인 이런 은유적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 현장이 지옥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그 소위 말한 어떻게 삶의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까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바꿔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후 저런 지금 교육 현장 황폐화, 학교 폭력, 교실, 학교 붕괴, 학부모 간섭, 입시 지옥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무한 경쟁을 해요. 무한 경쟁을 바꾸기 위해서 입시제도 바꾼다고 무한 경쟁 안 사라져요. 그 다음 문제는 학력 간 직종 간 임금 격차 거기를 손대야 돼요. 근데 손대려면 이거를 손대기 전에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 사고 체계를 바꾸면 저걸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전쟁이고 사회는 전장이라는 의미가 가능한 저거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엘리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손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사고로 바꿔야 하냐? 소위 아까 강수경 가수 여기 사전 공연을 했던 분이 사회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인 그런 사회로 그런 은유적 사고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바꿀 수가 없어요. 함께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면 너는 현실을 모르는 어디 달나라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너무 지나치게 현실을 모르고 너는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율학습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1984, 5, 6년에 거기 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다른 학교로 입시 지원, 소위 말해 입시 경쟁이 덜한 특별한 학교로 갔어요. 일반 실업계 학교로 옮겨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회는 시장이나 전장 은유가 아니고 사회는 생태계, 즉 공동 생태계라는 은유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나만 안 바꾸면 나는 바꿨는데 저 사람이 안 바꾸면 어쩌냐 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수가 서로 자백을 하면 둘 다 유리하게 갈 텐데 저놈이 먼저 자백하면 나만 독박 쓴다, 나만 몽땅 산다라는 그런 현재의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만이 바꿀 수가 없고 특히 한국의 소위 말하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각성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절대 자기 스스로 각성을 안 해요. 그러나 혁명은 항상 피를 부르기 때문에 혁명 그런 건 저는 피 흘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런 은유적 사고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 이런 지식인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게 난망한 것 같아요. 소위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은 전장이 되고
사회는 전장이 되고 이런 것이 왜 못 가고 있냐면 사회는 생태계로 바꿔야 쓰겠다는 정치인이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소위 말하는 좌파 정당이라는 게 있는가요? 한강세에 있는가요? 대답 안 해보네요. 소위 말하는 이런 사회는 생태계나 사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재 지난번 집권정당하고 현재의 집권정당이 뭐예요? 저런 은유적 사고를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 정말 슬프게도 그 두 당은 경제적으로는 정말 똑같아요. 아까 말한 남북관계만 다를 뿐이에요. 남북관계하고 역사 청산을 바라보는 태도만 다르지 나머지는 정책이 다 똑같아요. 가치가 추구하는 이념이 똑같아서 그 보시면 뭘 보면 아냐면 소위 이 지역에서 당선됐던 국회의원들 저쪽 당으로 가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적응합니다.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저 두 당을 합당을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서민들이 우리 서민들을 정말 아까 사회는 생태계로 바꿔줄 만한 정치적 세력 집단이 정당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근데 그런 정당을 아쉽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고 하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 정당을. 경쟁은 야만이고 경쟁의 선이 아니라 경쟁은 야만이라고 바꿔나 그런 은유적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아까 그런 정당들의 정치인들의 사고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자, 왜 저러냐면 아까 동영상 봤을 때 틀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했어요. 국악과 은폐가 다른데 지금까지 시장주의는 저렇게 지금 프레임이 뭐냐면 A는 B 할 때 아까 제가 A라는 개념을 B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A라는 개념을 B라는 프레임, 즉 B라는 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다. 프레임이 창틀입니다. 창틀. 그래서 어떤 창틀로 보냐면 여러분 이 창틀로 보면 아이스크림하고 딸기하고 그림이 희미해서 제가 그래놓고 잘 모르겠네요. 저기만 보이고 나머지는 어째요? 다 뒤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은폐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정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공정성의 의미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비교적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창틀로 봤을 때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주는 이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는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반대편은 뭐예요? 사람의 여건에 반대편이 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서울대나 소위 우리 대학 입시 제도에 무슨 제도가 나왔어요? 아까 기균총, 직균총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균총, 직균총이 뭔지 다시 혹시 아는 사람이요? 아시는 분요? 뭐죠? 우리 저기 젊은 청년요. 예, 기회균형 선발 제도입니다. 또 직균총은요? 지역균형 선발 제도예요. 근데 거기에 저런 걸 도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바라보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요.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면서 빼버렸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원세대 조례대 할 때 거기 그런 용어가 나와있어요. 어떤 대학에서 서울의 이른바 명문대라는 곳에서 저는 어디 전라남도 예입니다. 전라남도 시골의 면단위에 어떤 학교를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껏 직균총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내려와.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공정하지 않은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야. 뭐냐요? 수능 심사를 단일 기준,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소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왔다는 적대감이 수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공정의 의미가 달라요. 소위 말한 아주 상층부의 엘리트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어떤 틀을 어떤 틀로 사고를 하는가가 다르다. 그래서 프레임은 창틀이에요. 여러분 저 마음속 창틀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나는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우리 말할 때 나는 이우주 쌤이 저를 겁나게 따라다닌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우주
이현주 쌤은 저는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 실은 이현주 쌤이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현주 쌤한테 뭐라 하냐면 나는 강숙형 선생한테 내 마음의 창을 다 열어줘버려서 너에게 줄 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거라. 이게 아주 그 마음을 무엇에 비유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건물에. 산울림이라는 가수가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의 주단을 어디다 깔아요? 어디 건물이니까 깔지. 어디 주단을 내 논에다 가서 비 오는 거 덮으려고 깔지는 않겠잖아요. 그 산울림이라는 가수가 참 이런 인지적 무의식이라는 은유를 정말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산울림 김창완 씨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책 딱 한 권을 적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사진이 나왔던 삶으로서의 은유랍니다. 딱 한 권. 인터넷 쳐보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이 지금 저한테 여기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책.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달고 나왔던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최초로 번역했던 책이에요. 거의 근데 이제 교육만 했는데 교육만 할 수가 없어서요. 세금 얘기만 잠깐 합시다. 아까 우리 신문에 여러분 세금 폭탄이라는 낱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저런 사진이 떠올라야 돼요. 폭탄은 언제 어디서 사용해요? 결혼식 때 사용하는가요? 여행 갈 때 사용하는가요? 뭐예요? 장례식 때 사용하는가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죠. 그러면 전쟁에는 뭐가 있어요? 폭탄과 같은 무기가 있고 적도 있고 아군도 있고 지휘관도 있고 전략, 전투, 승리, 패배 이따위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관역이 있을 것이고. 근데 폭탄은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폭탄은 어떤 목표물이 있죠. 관역이 있을 텐데 그 관역을 정확히 명중을 했으면 관역만 사라지고 내가 관역이었다면 나만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죽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나 최소한 중상일 거예요. 근데 이 세금 폭탄이라는 낱말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들냐면 세금 폭탄에 대한 저런 이미지가 그대로 세금에 투영됩니다. 즉 세금이라는 걸 폭탄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세금이 또 모든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세금을 올리냐 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회 안전망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소위 실업급여를 얼마나 줄 것인가, 공적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지금 현 정부는 굉장히 세금을 어쩌는 촉이 어떠자는 입장이에요. 세금을 올리자 내리자 어떤 입장인가요? 세금을 내리자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저런 거예요.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가장 최소해야 되고 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철로 같은 경우도 같은 철도나 병원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시장에 맡겨야 돼요. 그게 민영화입니다. 사실 민영화도 사실은 약간은 우리를 속이는 용어예요. 민영화 할 때 기업을 예를 들면 SK통신이 원래는 한국이동통신공사라는 공사였는데 민영화할 때 제가 받겠어요.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에 사는 제가 받겠어요. 누가 받아요? 대기업이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도 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은 실제를 약간 감추는 겁니다. 모두에게 유리할 것처럼. 그런데 종부세 아까 세금 폭탄 적어보시면 아까 관역이라는 게 과세 대상자입니다. 아까 세금 폭탄은 무슨 의미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과세라는 세금 제도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유도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과세가 전쟁이면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과세 대상자 입장에서 악당이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었는데 도입을 하는 노무현 정부는 어떤 소리예요? 악당들의 집합이에요. 거꾸로 없애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어쩐가요? 아주 선한 영웅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은유를 사고 오다 보니까 내가 아까 인지적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은유로 생각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에 대해 도입에 대한 찬반을 했는데 찬성이 35%가 왔어요. 아까 근데 과세 대상자는 기껏해야 몇 프로예요? 1.5 아니면 2%였어요. 그래서 35%가 나머지 33%는 관역이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절대 세금을 내지 않을 사람도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내가 폭탄은 떨어지면 내가 관역이었는데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만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본다. 저 세금이 폭탄이나 다름없으면 저 세금이 도입되면 나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자연스럽게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은유를 계속 쓰면 쓸수록 세금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저런 표현을 따라서 쓰면 안 되는데 지난 정부의 사람들, 현재 광주 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계속 따랐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 뭔 세금 제도를 약간 개편하려고 하니까 현재 지난 정부에던 더민주당인지 하여튼 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틀에서 아까 놀아요. 세금은 깎을수록 좋다. 근데 세금은 원래부터 우리 머릿속에 뭔 의냐면 세금 폭탄이 쓰기 전에도 세금은 누구나 다 약간 부담스러워 짐으로 생각을 했던 의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쓰는 것은 훨씬 더 거부감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이 원래 논쟁을 할 때 불리하는데도 저 표현을 따랐으면 쓸수록 절대로 여러분 그 복지를 강화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때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올 때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는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세금이 그 월급 마지막에 급여 받을 때 마지막에 월급 한 7천만 원 가량 받았을 때 제 세금이 돌아오는 게 30만 원 정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그 가의 기업들의 세금은 얼마가 돌아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30만 원을 당연히 더 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를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을 흔히 뭐라고 했는가요? 국부. 옛날 유경수 여사는 뭐라고 했죠? 국모.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승 선생님한테 형님하고 해요. 전혀 우리 어머니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월남 전쟁에서 돌아간 우리의 형제들 덕분에 우리 경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하면 우리 사회를 국가를 뭘로 보고 있어요?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 그럼 여러분 가정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아무리 저녁게 먹고 일식 3차 또는 2차를 먹고 살고 웬만한 것은 병원에 안 가고 견딘다 해도 최소 경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이는 국가라는 가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더 행복한 식구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세금이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공동 자산이에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이렇습니다. 좀 마음이 바쁘네요. 그래서 세금 폭탄은 거짓 이미지를 주입을 해요. 세금을 회피해야 할 폭탄. 여기는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의 소위 두뇌 집단에서 싱크탱크로 두뇌 집단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따라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용하면 절대로 저 은유의 틀 속에서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은유는 한마디로 덫입니다. 덫. 쥐덫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흔히 저를 동네에서 저놈 자식 하여튼 동네 처자들 손을 안 댄 놈이 없어. 저놈 자식 손버릇이 나쁘고 저는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성적으로 물나는 놈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요?
다른 방식으로 내 행동을 바꿔서 보여줘야지 나는 절대 그런 성희롱자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너는 성희롱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게 은유는 A는 B라 저 은유를 자 세금은 폭탄이야라고 했을 때 세금 폭탄 아니야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세금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은유를 전환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 이 사례를 제가 하나 다른 예를 말하자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넘어가야 돼서 왜 계속 거꾸로 가죠? 자, 지금 제일 한때 남북 관계를 잠깐만 이야기하죠. 강경책과 유화책이 있어요. 대북 관계에서. 지금 현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오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담대한지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화 3천인가 그랬을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그 유명한 대박 정책이었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통일은 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정책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유가 왜 문제냐면 여러분 대박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대박은 거기 나와 있죠. 도박판의 거대한 판돈입니다. 그래서 도박이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와, 국제 남북관계를 도박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최고의 학자들은 정말 찬양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유명한 학자들. 근데 도박은 어째요? 승패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짜들이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결이 아니죠. 거기는 전부 다 꼼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찌냐면 또 도박의 특성이 뭐예요? 예측 불가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그러면 도박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은 도박꾼은 옛날에 전라도 말로 제끼꾼입니다. 그 제끼꾼이 내가 거기 도박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따로 확률이 적어도 90%는 돼야지 도박을 합니다. 내가 따로 확률이 20%나 30% 된다면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통일은 대박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국제관계, 남북관계도 국제관계거든요. 남한하고 북한을 뭐예요?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즉 국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저기서 작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다 풀 것인지 아는데 도박판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럼 저 도박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국제관계,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노력을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이 둘 다 대박 날 수 있지 않냐. 남북연합팀이. 그러면 남북하고 같이 도박을 할 팀은 누구겠어요? 한반도 이해관계 당사자. 딱 떠오르는 네 나라 있죠. 뭐예요? 미, 일, 중, 소. 그러나도 미국 때문에 미국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 해버렸잖아요. 지난 정부에. 근데 만약에 남북 단일 도박팀이 다 따버린다. 그럼 미일 중소가 도박판을 열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예 도박이 성립도 안 돼요. 근데 다 따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저 남북관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고 여기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 혹시 기억나세요? 평창올림픽 직전에 평양올림픽이다 뭐다 난리가 났을 때 평창올림픽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유럽의 뉴스라든지 보도에서는 미국에서 계속 저렇게 한반도 전쟁 조짐이 있다, 위기다, 전쟁 직전이다, 임박이다 이렇게까지 했던가 봐요. 그때 나왔던 때 우리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코피 작전이다 하고 외과적 수술이라고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코피 터분다 그러고 북한에 그리고 외과적 수술이라고 나왔어요. 외과적 타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빠져버렸네요. 제가 보내면서 외과 한 그림을 보니까 트럼프가 왼쪽에 있고 김정은이 나란히 있는데 김정은 이 코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한 손 들고
이거는 국제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골목의 누구들의 싸움이에요? 아이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작전명이 뭐였냐면 여기 외국에 그대로 우리나라에 번역됐어요. Bloody Nose Military Attack 그랬어요. 피 흘리는 코 작전이었어요. 피 흘리는 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문에 그때 코피 작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적의 실제를 어떻게 예고하는지 여러분 저 코피 작전이라는 듣는 순간 나는 딱 골목에 그 골목에서 내가 어렸을 때 코 맞아가 코피 나가고 항복하고 손들었던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아이들의 골목 싸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목 싸움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면 끝나요. 근데 저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타격을 저기 코피 투덜기 가서 미사일로 영변의 핵시설 딱 폭격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항복할까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뭘 해요? 실제로 저만 코피 흘리고 제 옆에서 구경하던 제 친구들은 전혀 코피도 안 흘리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쟁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전쟁의 소위 참상을 전혀 뒤로 감춰버리고 전쟁을 어떻게 시켜요? 희화화시키면서 전쟁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여론조사를 할 때 전쟁 찬성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아집니다. 그럼 전쟁이 실제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된가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죽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죠. 지금 어디 도망도 못 가요. 미사일로 여기 제가 전남 장성군 삼서면 골짜기가 수문당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그 당시 2017년 평창 올림픽 나가기 직전까지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정도만 얘기했지 긴급하게 나는 전쟁을 반대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와 삶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인데 이 자유는 말을 못하겠네요.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지금 인생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은유는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쟁터, 전장. 그리고 이 전장은 모든 곳이 다 학교도 전장, 직장생활도 전장, 양육하는 곳도 전장, 다 전쟁입니다. 이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여전히 계속 이렇게 팍팍한 세상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시장의 무한경쟁, 승자독식, 각자도생이라는 이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현재 집권당에서 말하는 자유를 강조할 때 거기 자유는 나의 자유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 우리는 왜 그래요? 자유는 좋은 거라고 의미가 딱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게 착시예요. 절대로 그 자유는 나에게 오는 자유가 아니고 소위 말한 시장주의, 아까 무한경쟁에서 승자 독식을 할 정도로 살아나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공산 적폐 세력의 일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장에서 들어온 소위 옛날 과거의 운동권 세력이 저는 근데 한 번도 운동권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사고 방식, 이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인지언어학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live by metaphors. 우리는 은유로 살아간다. And we die metaphors too. 우리는 또한 은유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책에는 안 나와요. 수업 시간에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언어를 들을 때마다 한국의 소위 말하는 소수 엘리트층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대개 다 기만적인 언어예요.
특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기만적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의 기만적 사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들 바에 저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도록 나의 사고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고. 저 사람의 의도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일 겁니다. A는 B 할 때 이 B라는 틀이 뭘 부각하고 뭘 은폐할까. 한번 그렇게 어떤 표현을 볼 때마다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